이 다이나믹스가 있는 인간과 사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고 노력을 하는 거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노력도 하지 않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전반부에는 이제 주로 IT, 그러니까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불리우는 인공지능이 왜 혁명인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디지털 혁명에서 같이 수반되는 숙제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봤고요. 그럼 그 그러니까 앞에는 디지털 쪽에다가 이제 주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다고 그러면 이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 AI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혁명이라는 것들이 개념이 뭔지를 살짝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혁명이라는 게요, 사실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한번 하겠지만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겁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초에 쓰신 분이 이제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을 쓰신 굉장히 저명한 과학 철학의 태도라고 하는 토마스 쿤이라는 분이 맨 처음 쓰신 말이에요. 패러다임.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그 어떤 사물을 보는 시선, 각도나 시선, 그 시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볼 때 다리만 보는 사람은 코끼리는 두껍다. 두꺼운 기둥같이 생겼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뒤에서 보는 사람은 코끼리는 펑퍼짐한 큰 그 벽 같은 것인데 뭔가 꼬리 같은 것이 내려와 있다. 코끼리의 코만 만져본 사람은 흐물흐물하고 움직이는 긴 뱀같이 생긴 것이다. 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어떤 정의가 내려지냐에 따라 다 달라진다. 그런 말로 쓰일 때 우리가 흔히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말을 씁니다. 혁명은 패러다임의 쉬프트입니다.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옆모습만 보던 코끼리를 앞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45도에서도 보고 그렇게 보다 보면 코끼리가 정확하게 어떤 그 형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혁명이라는 건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과학혁명이라는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쓰신 말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혁명을 갖다 붙여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이다. 혹은 정치적으로 혁명, 프랑스 혁명 같은 정치혁명이다. 아까 말했던 과학기술혁명이다. 혹은 문화혁명이다. 의식혁명이다. 이런 것들. 이런 게 지금까지는 이런 각도로 보는 거가 정설이고 정식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이렇게 좀 보는 것과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 존재하고 다 의미가 있더라라는 식으로 바뀐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이 발전한 거죠. 증기기관, 내연기관이 만들어져가지고 대량 생산, 대량 수송이 가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버는 걸 가지고 사회혁명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계급이 또 자본화가 됐죠. 디지털 혁명이 이 네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산업혁명, 정치혁명, 과학기술혁명, 의식혁명,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 하는 겁니다. 사실 다 바뀌어요. 산업혁명부터 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개념이 사회주의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번 사람이 그 부를 누리게 하게끔 하는 사회 구조를 지지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사회주의는 그러지 말고 공평하게 나누자. 그게 사람들의 행복이나 의식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 돈을 벌지 말자, 돈을 못 벌게 하자가 아니라 중요성이 다른 거예요. 패러다임이 약간 둘이 다른 거죠. 그래서 주의자가 무슨 주의라고 붙은 건 난 이쪽 시각이 더 중요하다고 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혁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런 사회주의, 자본주의, 그런 주의에 야, 그거 두 개 다 다시 새로운 숙제를 해결하는데 다 필요해 라고 명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그러니까 디지털 혁명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에서
금융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마치 우리가 돈이나 금이나 이런 것 같은 자본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실제로 만질 필요가 없어요. 만질 필요가 없으니까 개념을 만든 겁니다. 어떤 단위를 돈과 동등하게 가치를 갖는다고 보고 거기다가 신뢰를 넣는 거죠. 그걸 돈하고 지금 환금이라고 하죠. 환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고 대신에 그 가치는 굉장히 큰 보안으로 유지를 하자. 여기 이 보안에 IT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나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거기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설명하기 위한 거지 이제 블록체인을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가볍게 터치를 하고 정치혁명 같은 경우는요. 정보 격차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변화를 빨리빨리 주도해 나가서 구조도 바꾸고 좀 더 많은 가치를 누리게 하자고 하고 변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굳이 그거 해야 돼? 라고 자꾸 보수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또 어떤 방식이 또 어떤 방면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그 디지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다른 사람이 손대지 못하도록 디지털 구조를 만들어버리죠.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매우 두려워한 나머지 디지털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예전에 산업혁명 시대에도 있었죠.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러다이트 운동은 기계가 우리 물자리를 다 뺏어가니까 저 기계를 때려 부시자 라고 해서 기계 파괴 운동이었습니다. 디지털 러다이트 운동은 디지털이 저놈들이 우리 걸 다 뺏어가는 구조로 몰래 만드나 보다. 디지털 하지 말자. 디지털을 망가뜨리자고 하는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과학기술혁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보다 더 인류의 그 삶의 질을 바꿔놨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 과학혁명의 혁명의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기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엉뚱하게 예전 17세기, 18세기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20, 30대에는 비디오 대여소라는 게 있었죠. 지금처럼 넷플릭스나 무슨 왓챠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그렇게 보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비디오 규격이 있고, 그 규격화된 비디오를 갖다가 이제 대여를 해서 봤지 않습니까? 거기 맨 앞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이런 영상 문화는 뭐보다 무섭다고 했죠? 호환, 전쟁, 마마보다 무섭다고 그랬죠? 호환, 전쟁, 마마의 그 마마가 팬데믹이죠. 팬데믹, 역병. 얼마나 무서우면 이 세 가지가 동일선상에 있겠습니까? 과학혁명으로 인해서 사실은 호환이야 이제 환경 문제로 호랑이가 없어져서 호랑이 때문에 무서운 건 없겠지만 전쟁만큼이나 무서운 게 사실은 이 팬데믹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그 팬데믹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무섭지만 전쟁으로 총에 맞아 사망하는 경우도 무섭지만 그 공포가 사람을 못 믿게 만들고 공포가 인간성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를 자꾸 만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19 사태가 마치 17, 18세기에 아직까지 페니실린이 발명되지 않았을 때의 의료 상황처럼 혹은 패스트가 유행했던 중세시대에 패스트가 유행했던 그때처럼 갑자기 사람들의 굉장히 문명을 잘 누리고 있던 사람들의 인간성을 위축시켰죠. 그래서 자꾸 좁아지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양보를 누구에게 유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이성적인 해결이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 혁명이 사실은 이거를 가능하게 해왔고요, 지금까지. 지금
아주 아주 작은 만큼 과학기술혁명 이전의 사태를 저희가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혁명이 가져다 준 패러다임의 변화, 여유와 사람들의 인간성의 어떤 누리는 인권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식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분제 사회에서는 귀족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다 반발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노예들은 이 안정된 사회에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삼았다고 해요. 그러면 의식이 어떤 의식이 있는 거예요? 노예의 의식으로 굳어져 있는 겁니다. 평민들도 마찬가지죠. 노예는 하대하고 귀족은 공경하는 평민의 의식으로 있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그 단어를 뿌띠 부르조아라고 하죠. 부르조아는 상류층입니다. 자본을 독점,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면 이제 부르조아라는 건 이제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있는데 사실 부르조아라는 거는 상류계급을 말하는 거죠. 대부분의 그때는 땅이라고 하는 것들을 상류계급들이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영주가 있었고 이제 그렇게 됐었으니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천부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 인권이 다 평등하게 존엄하다고 하네. 내가 하기 싫은 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정당한 방법과 권리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네. 여기에 계급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 기회, 절차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혁명이죠. 이게 의식혁명입니다. 또 다른 의도로 있다 그러면 사회 제도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의식혁명인데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역할, 이 사회에서 어떤 롤플레이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고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시대, 컨템포러리, 동시대에 어떤 문화적인 형태를 즐기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 여기서 자기의 생각이 결정이 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문화에 맞는 의식을 가지고 되고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도 지금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던 지역적으로 다른 문화 의식을 가지고 있는다든지. 그래서 이런 의식과 문화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문화가 혁명이 일어나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회가 얼마나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룰과 제도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혁명입니다. 역사 속에서 나타난 혁명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죠. 디지털이 이 4가지 영역의 혁명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고 혁명이 된다는 거는 혁명이 났으니까 끝, 이제부터는 이거야가 아닙니다. 계속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왜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사실 저만 해도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저는 컨디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똑같지 않습니다. 하루만큼의 경험을 더한 사람이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과 사회는 기본적으로 동태적이지 않고 정태적이라고 하죠. 정태적이지 않고 동태적이라고 하죠. 다이나믹스라고 합니다. 영어를 자꾸 쓰는 이유는 이 단어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단어보다 많이 인식을 해주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겁니다. 이 다이나믹스가 있는 인간과 사회,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모르고 내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딱 붙잡혀서 이것이 옳아, 이거에서 더 이상 변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스스로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흐름 가운데 살고 있는데 멈추지 않고 가만히 있어 라고 한다면 그만큼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몸에. 나이 든 사람들, 앞선 세대가 여러모로 많이 힘든 이유가, 정신적으로 힘든 이유가 자꾸 내가 가졌던 것들에 집착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계속 쥐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걸 알고 있고 노력을 하는 거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노력도 하지 않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들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도 변했고요. 더 이상 호환마마 전쟁이 위험하니까 만큼 영상이 위험하니 조심하십시오라는 경고를 우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해야죠? 대신에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유튜브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컨텐츠들이 있습니까? 그거 예전 같은 우리 이제 위의 세대 같은 경우는 국가가 말이야 뭐하고 저 다 잡아내서 못하게 해야지. 왜 저런 게 판치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조금 이따 말씀드릴 근대화 이후에서는 그 모든 판단을 스스로가 내릴 수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나 커뮤니티나 자기와 같은 공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가치관에 의해서 내려야 합니다.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또 민주국가의 하나의 세팅, 그러니까 그 룰이죠. 기본 그라운드 룰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원래 자꾸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이죠. 기본. 우리나라 지금 그냥 단순히 기본이라고 하면 너무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그라운드 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을 이해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속성 가운데 몰래 숨어있는 부조리들, 이건 힘든 건 아는데 이거 꼭 지금 이렇게 나서 다 못 고치잖아.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점과 부조리가 정말 가감없이 노출되고 점점 확대됩니다.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가부장 제도가 좋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부장 제도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내가 익숙하니까. 저 스스로도 가부장이 익숙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부장을 고치지 않았더니 지금 우리의 밑에 지금 자라나고 있는 10대, 20대는 그 가부장에 대한 장점까지도 굉장히 반감이 심해지죠. 그 언어 체계나 그런 것들을 보면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민주주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구성원들이 전부 시민이 돼야 되고 그 시민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던 자아를 성찰하고 자아가 완성된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데 시민이 아닌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주다 보니까 그 민주주의를 누릴 만한 역량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죠. 서로. 저는 자격이 없는데 방종한데 각자 다른 기준으로 다 서로를 굉장히 불편하게 서로를 스트레스로 여기고 삽니다.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점점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접촉하게 되고 스트레스도 점점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걸 유도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럼 우리 사회가 어땠어야 했는데 원칙으로 백투 베이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자꾸 오고 있는 겁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렇게 효율 중심의 사회가 될수록 백투 베이직 하지 않으면 구멍이 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회에 대한 입체적 공감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성찰적 이해라고 제가 역시 지면 때문에 빡빡 압축을 해서 되게 어렵게 써놨습니다만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이해하는데 가장 쉬운 성찰은 역지사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남도 하고 싶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남도 하기 싫다. 그런 것들을 어렵고 더욱더 어려운 말로 깊이 알려주는 것들이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게 문학이고요.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문사철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생산을 위해서 많이 버려온 것들, 생략해온 것들이 생산할 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백날 책 읽는다고 거기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했을 때 네, 밥이 나옵니다. 떡이 나옵니다. 그런데 밥이 직접 나오고 떡이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서로를 위해서 밥을 만들어주고 떡을 만들어줍니다라고 왜 대답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죠. 공존하기 위해서. 사회이니까. 저 혼자 살고 우리 가족들만 사는 것. 사실 우리 가족도 사회거든요. 가족들끼리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적용된 룰을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까 말했던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사회는 나이스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걸 입체적으로 공감을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는 역사, 그리고 남의 나라는 어떻게 살고 있는데 문화, 사회가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고 갈등 구조로 돼 있는데 왜 그렇게 갈등이 생기는 건데 사회학. 돈을 벌는 거는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모순을 찾으려면 어떤 메커니즘, 어느 단계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경제학. 사람들끼리 힘겨루기를 하는데 그 힘을 어떻게 제어하고 또 어떤 힘은 어떻게 쓰여야 되는데 정치학.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너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런 힘이 더해졌을 때 그걸 제대로 쓸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스럽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그래서 혁명이라는 게 패러다임의 변화가 되고 인간과 사회의 본질과 흐름과 방향성에 대해서 이걸 꼭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디지털 혁명이라는 거는 주변의 모든 존재와 동작이 데이터화돼서 연결돼 있다는 거, 정보와 관계가 너무 안타깝게도 인스턴트 생성 소멸하는 속성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AI, 자동화가 진행이 돼서 데이터로 그 수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인식되고 판단되고 동작되는 경우가 어느 순간에는 이 AI가 독자적으로 내려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밥 굶지 않기 때문에 생산의 논리가 아니라 이런 것들과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논리가 뭔지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되게 공부 너 왜 해? 공부하기 싫어. 머리 아파, 골치 아파, 밥이 나와 떡이 나와 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같은 구성원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었다는 거. 단, 너무 어려웠죠. 거부감을 가질 정도로, 불편감을 가질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너무 어렵게만 가르쳤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지사지와 공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서로 소통하는 방법. 요것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문사철과 사회과학의 기본 출발선입니다. 너무 어렵게만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운 그런 분야에 대한 어려운 전문성.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극인데요. 거기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자기 권위를 내세워서 내가 남들보다 밥을 먹을 만해, 떡을 먹을 만해 라고 이렇게 의시돼야 좀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려운 말만 하게 되고 모를 소리만 자꾸 하게 되고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공감과 소통입니다.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주고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자꾸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들이 그 인문학과 사회과학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 이 디지털 혁명은 혁명이 맞아요. 여러 사회 분면에서 혁명으로 일어나는 게 맞는데 기술과 자본이 만나면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팽창만 합니다. 아까 말했던 사회 전반에 대한 공존의식이나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 내지는 발전, 깊이, 인격, 인권 이런 것들을 자꾸 배제를 한 상태에서 자본의 팽창에다가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가 외면해왔던 사회 부조리가
철저하게 조금 더 아프지만 꺼내서 치료를 하고 세팅을 그라운드 룰을 원칙을 다시 한번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해놓지 않으면 이 팽창주의적인 속성의 그늘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문제는 그 소외 어느 한 면에 우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환경에서 약자에 속하게 됩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소외되는 많이들 배우고 내가 돈이 많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쳐도 이런 환경에서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엄정한 흐름 속에서 약자가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우리 세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50 플러스 이상의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10대들도 느낀다고 합니다. 요즘 어린 것들은 뭐가 없다고 10대들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욱더 인간 소외가 각 부문별로 매우 미세하고 미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다 외롭다고 하죠. 다 소외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팽창주의적인 속성 하에서는 누구도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이 팽창주의적인 속성으로 돈을 어마무시하게 번 자본가들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회가 위에도 말했듯이 앞장에서 말했듯이 인간에 대한 성찰적 이해가 없고 사회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가치와 미래와 문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꼭 생각을 하면서 이 디지털 혁명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가 속성인 사회에서 변화하지 않고 어떤 것을 집착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변과 본인 스스로에게 모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아마 혹자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야, 그래도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을 게 있는데 변치 않는 게 있지. 사람이 말이야 하면서 어르신들이 말씀할 때 그 사람이 말이야. 맞습니다. 사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향한 것, 사람을 위한 것. 우리가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절대 가치는 사람을 위한 것, 생명을 위한 것. 그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방법론입니다. 사실은 그 방법론이 본질인 줄 알고 엄청나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법론은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꼭 내 방법론이 옳지도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세대 흐름, 이런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는요, 내가 가진 방법론은 낡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낡아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요 가치와 미래와 문화 안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지속적으로 자문해보고 성찰해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서 그 모든 문명의 총아가 민주주의라고 지금 보시면 굳이 큰 과장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제도와 국가를 포함한 제도가 운용이 돼야 되는지가 결정되어 있는 결정판이죠. 하나의 결정이라는 게 디시전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크리스탈라이즈 됐다는 거죠. 결정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을 위한 것들. 그래서 알고리즘 아까 얘기가 나왔었죠. 그게 컴퓨터라이제이션의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서 사람이 길을 만들어 놓는 것들을 알고리즘이라고 칭한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라고 또 이제 어렵게 써놨냐면 문명적 이성과 철학의 프로그램. 문명은 뭐죠? 아까 문명의 결정이 뭐라고 그랬죠?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이성, 리즌,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정을 버리고 이성에 집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거든요. 논리의 가장 최초의 것은 뭐냐면 아주 쉽습니다. 역지사지. 논리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고 남이 싫은 건 남이 하고 싶은 건 나도 하고 싶고 그 하나하나는 다 평등해요. 단지 사회 제도로 우리가 롤플레이를 할 때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때는 이 사람이 계급이 그러니까 이제 직위가 높으니까 책임을 이 사람이 더 많이 지는 대신에 이 사람 말에 더 무게를 두자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정한 지위는 있습니다. 직위나 지위 같은 것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권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 한 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자, 여기 또 이상한 말이 하나 나왔죠. 개방형 에코시스템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방이라고 하는 거는 폐쇄되지 않았다는 거죠. 에코시스템이라는 거는 자연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 에코. 자연 법칙은 뭡니까? 우리 이렇게 뭐 에코 자연 뭐 이게 운전할 때 탄소 많이 배출 안 되면 에코 사인 뜨죠. 이 자연 그대로가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을 에코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사람이 가장 살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균형을 잡아 나가는 시스템을 에코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에코시스템이란 말은 사실 제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쓰여요. 균형이 잡혀 있다, 이퀄리브리엄이다, 균형점이란 뜻이죠.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계의 시스템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 그 흐름이 시스템처럼 이렇게 잘 자리가 잡혀 있다라고 할 때 그 시스템입니다. 기계의 시스템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인스턴트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이제 민주주의 AI 시대의 특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변화가 계속 된다고 했죠. 아까 첫 번째 초기에 유연성과 생존 이런 것들을 유연해야지만 생존한다, 확장성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가치 지향적인 유연함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밑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학원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 계셨죠? 밑줄 쫙 하는 선생님 계셨죠? 가치 지향적인 유연함. 그게 그 가치가 어떤 거냐? 코어 가치가 우리가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될 민주주의라고 하는 문명입니다. 이 민주주의 굉장히 비쌉니다. 몇백 년에 걸쳐서 수십만 명의 사람의 목숨이 밑에 깔려서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된 굉장히 중요하고 비싼 가치입니다. 이거를 함부로 없애면 안 되죠.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는 그 어린 세대들 중에서는 민주주의, 민주화 이런 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일베 사이트에 가면은 민주화라는 게 맨날 뭐 꼰대 소리나 하고 혼란스럽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아냥거린다고 하는 단어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사실 마음이 아파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왜냐하면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고 사회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우리 인류에 있어서 코어 가치인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사랑하는 개념인데 그렇게 잘못 쓰인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한 걸음 뒤로 물론 생각하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면 기성세대인 저희 책임입니다. 민주주의를 자기 멋대로 자기 이해관계에 갖다 붙여가지고 써왔고 그것이 미디어가 엄청나게 부주의하게 소비해왔기 때문에 자라나는 세대들이 민주화, 민주주의라는 말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AI의 민주주의는 그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AI 시대에. 그래서 이 미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디파인을 하게 되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미래. 시공간의 맥락을 인식하는 구성원의 데이터의 총합이라고 또 굉장히 알듯말듯하게 써놨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가 모으면요. 사람이 갈 수 없는 시간, 그리고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없는 공간,
전부 다 한꺼번에 데이터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도 예측되는 미래도 혹은 지금 한국에서 혹은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맥락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데이터로 만날 수가 있어요. 한 자리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한 자리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걸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하이퍼 이미징이나 매크로스코핑이나 이런 개념들을 내서 얘기했을 때 이런 것들을 사람이 볼 수 있게 바꿔준다고 그랬죠. 디지털 혁명은 이런 수많은 맥락들을 인식을 해서 이걸 사람이 보게 바꿔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저 하나의 경험이나 저 하나의 시선이 아니라 이 구성원들 수많은 80억, 90억 인구들 전부 수많은 인구들이 전부 다 그런 각자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죠.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구성원의 정의에 밑에 나와 이제 강 AI가 이제 나옵니다. 어느 미래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30년쯤 뒤일지 100년쯤 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슈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강 AI는 사람으로 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또 상황이 그때 변화돼. 그때의 가치를 저희가 지금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 아까 말했듯이 가치는 흐르는 시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람을 향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때 가서 또 수렴되는 데이터가 제시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또 존중하는 바탕을 마련해 놓는 게 저희 숙제지 그 결론을 저희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저희의 임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입니다. 정치나 경제가 정의를 내리는 문화가 아니라 디지털 혁명을 각각의 개인들이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나 경제가 세팅이 돼야 됩니다. 컨텍스트 안에서 텍스트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제가 또 알 수 없는 소리를 써놨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실 이제 강의가 조금 너무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거를 이제 교재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선생님께 변명을 좀 하자면 여기 선생님께 여쭤봤을 때 다들 굉장히 지적으로 호기심이 충만하시고 의욕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제가 사전에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그냥 다시 풀어쓰지 않고 이런 식의 그 문장도 한번 접해보시라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설명을 드리니까 컨텍스트라는 거는 맥락이죠. 맥락은 그 안에 흐름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맥락이라고 하는 건 어느 멈춰진 상태에서가 아니라 앞, 뒤, 옆, 앞을 전부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 참 답답하네, 외골수네, 고지식하네 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뭐가 좀 약하냐면 맥락 안에서 상황을 받아들이는 걸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위 말해서 눈치가 좀 없죠. 문화는 눈치예요. 문화를 깊이 파고하지 아니라 눈치 있게 즐기면 그게 문화입니다. 컨텍스트 안에서 디지털 혁명 안에서 문화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모든 컨텍스트. 제가 여기서 직접 강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카메라로 녹화를 해서 라이브로 여러분과 만나는 것도 문화입니다. 그럼 디지털 혁명 이후 AI와 함께하는 문화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모든 것들이 텍스트, 컨텍스트와 텍스트의 그 두문을 맞추려고 제가 텍스트를 썼지만 결국은 이게 뭐죠? 데이터입니다. 지금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강의하는 내용이 전부 데이터로 저장되고 있죠. 이것도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필요한 모든 것들은 거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가치와 미래와 문화. 이 문화와 관련해가지고 하나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어디서 써놨네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유태인 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들을 텍스트로 표현을 해주신 분이에요. 이 유태인이신데 굉장히 식견이 높고 성찰이 뛰어나신 분 같습니다. 대표적인 저기가 뭐 호모데우스, 있죠. 사피엔스 이런 것들이 있죠.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비드 사태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도 하셨는데 그 기고가 너무 명문이라 저도 참 감명 깊게 읽었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그 파이낸스 타임스에 나온 유발 하라리 기고문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이제 코비드 사태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역시 사람들이 모순적으로 외면하고 온 것들이 결국은 사람의 가장 인간성이라는 면을 건드리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하셨어요. 그 칼럼에서. 하여튼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에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야, 먹고 살게 해줬잖아. 너네가 그 은혜를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아를 함부로 할 수 있어.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게 우리는 자본주의에 충실해서 자본주의 생산 원리의 그 시대의 소명에, 미션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 소명이 지금에도 유효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소명은 뭘까요? 이 자본주의가 외면했던 여러 가지 모순들, 그늘들을 해결해서 디지털 혁명과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주의의 절대적인 측면만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숙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숙제를 하기 위해 코어 가치가 민주주의고, 그 민주주의가 아까 말했던 AI의 알고리즘의 핵심 가치로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민주주의 원칙 같은 것들이. 그리고 이 미래에는 시공간의 맥락 모든 것들이 전부 이 90억 인류의 모든 데이터가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 변하지 않는 가치는 사람이 말이야. 그 사람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지. 방법론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강의가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죠. AI가 뭔지를 여러분들께 기술적으로 알려드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AI는 머리가 쌩쌩 돌아가는 10대, 20대 친구들이 프로그래밍 열심히 해서 어느 부분을 굉장히 잘 발전을 시킬 겁니다. 그걸 똑같이 너희가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가 아닙니다.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앞선 세대로서의 이런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좀 어렵지만, 두렵지만, 힘들지만 인문, 사회, 리버럴 아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문, 문사철과 사회과학에서 일하는 모든 구조, 모든 이야기들을 영어로는 리버럴 아트라고 많이 표현들을 해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예술 문화 활동에 포함되는 거죠. 예술 문화 활동이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하고 무용을 하고 오케스트라를 하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람의 두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을 아트라고 봤습니다. 문화죠. 그러니까 문화. 여기 문화 뭐라고 제가 표현했죠? 컨텍스트 안에서 텍스트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이 데이터가 AI 시대에 여러분들의 코어 가치, 사람과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 문명의 꽃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세팅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가부장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 생각은 했는데 외면해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가부장, 그리고 그 페미니즘, 남녀 평등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성교육의 문제죠. N번방 사건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모순들이
폭발을 한 가장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쉽게 디지털라이즈 된 세대의 머릿속에 저항 없이 뿌리를 내렸는지 너무 슬프고 두려운 일인데요. 점점 앞으로 세대는 그렇게 변할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미션을 알려주지 않고 제대로 된 교정,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교정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그런 입이 떡 벌어지는 어이없는 일들, 비극적인 일들이 반복해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디지털 혁명의 그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성세대들의 숙제가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좀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론은 아까 말씀드렸지 변화한다고 했죠. 저도 잘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 같아요. 소통하려는 내용이 귀에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되고 형식이 저 사람들에게 반발을 일으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소통하려는 내용이 저 상대에 대해 귀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들의 언어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한다는 게 결국은 내가 얘기하고 있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돌아보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들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부장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른이 된 저희는 저희가 하는 말들을 아랫세대가 다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애를 착하다 칭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나쁘다 나무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착하다, 못됐다 그게 아니라 다양하구나로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가 원하는 방법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못된 애들한테일수록 귀를 기울여줘야 되고 건방질 아이일수록 부글부글하는 거를 참고 그 건방진 그 세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합의를 봐야죠. 너가 원하는 건 이거고 내가 원하는 건 다른 식인데 그러니까 우리 서로 양보해서 얘기가 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 과정을 우리는 배우지 못했어요, 사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이 세대가 진행이 되고 이 디지털 혁명이 진행되는 시간 속을 살수록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그들에게 이걸 물려줘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민주적인 방법이거든요. 생활 속에서 민주적인 방법. 거대 담론으로 국가가 어떻고 경제 민주주의가 어떻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정신적인 유산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신적인 문명의 유산을 남겨주는 방법은 그런 소통의 방법의 민주화를 직접 나누는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AI와 민주주의 강의는 굉장히 일반론으로 끝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